재미있게 살겠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보름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백인들만 사는 어느 부촌 멋진 저택에 살고 있는 교민 회장님 댁에 며칠 머물렀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차나 한잔 하자면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 여행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얻었다. 저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40년간 하루도 걱정과 불안 없이 지낸 적이 없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저랑 달라요. 무엇이요? 여기 사람들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특별히 좋은 집에 살거나 많은 돈을 벌지 않죠.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단돈 50만 원만 가지고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살던 동네의 존 부부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한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싱글벙글 웃거든요. 자기 집이 없어도 동네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며 오늘을 즐기고 주말이면 요트를 빌려 햇살을 마음껏 누리죠. 40년 동안 매일 웃으며 살아요. 저는 그 동네를 떠나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지요. 수영장에 딸린 이 넓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영국 명문대로 진학하고 남편도 레스토랑을 2개나 운영하는 부자지요. 그런데 40년간 늘 근심을 달고 살아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요. 하루도 마음껏 웃은 날이 없었어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요즘 문득 울적해요. 난 뭐라고 살아왔나 싶어서요. 물질적인 부를 이뤄 교민 사이에서 출세한 집으로 손꼽히는 교민회장 사모님의 이야기는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에게 약속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내일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면서 살자. 그 후 나는 25년째 나와 한 약속을 지키려 애쓰며 살고 있다. 모두 내일을 향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덤벼드는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곤 한다. 즐겁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고 아내조차 일 벌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당장 필요 없는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짓을 벌이며 돈도 안 되는 일을 돈을 써가면서 하는 괴짜친구요 남편이었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나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었다. 재밌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만 쾌락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위에서 무엇에도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내가 흔쾌해지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버린 것은 고정된 직장이었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은 좋든 싫든 나를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명함을 버리고 나니 나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일이 N개만큼 많다는 의미의 N잡너라는 말이 유행할 때 누가 나를 엿보고 이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나조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가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알겠는가. 나는 언제부터인가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N잡너로 살고 있다. 언젠가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는 친구가 나를 만나자마자 서원아, 너 지금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었다. 나는 누군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말했다. 내 친구는 하루하루를 의사로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린 두 딸과 놀아주며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새벽 2시까지 오늘 본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고 난치병에 대한 외국 학술지와 동향을 분석했다. 틈이라면 서울에 올라가 최근 의학 동안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하루를 꽉 채운 장인으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나는 친구의 물음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친구와 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생각했다. 누가 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친구나 매일 다른 일을 흥분하며 하는 나나 똑같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이다. 150년 전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은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자주 이 말을 내식으로 바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복사본으로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을 원본으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 50대를 살아보니 재밌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재밌게 사는 게 아니었다. 재미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 재미있고 하다 보니 행복한 것이지 재밌게 살겠다고 힘을 주면 재미없는 삶이 된다. 오늘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삶. 물질적인 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데 걸림이 없을 정도로 고마워하는 삶은 잘 죽기 위한 1등 상품이다. 오늘만 살며 재미를 느끼다가 가볍게 세상 소풍을 마치고 싶다. 행복한 유년 시절이 없어도 행복한 중년 시절은 가능하다. 유년 시절이 불행했으면 중년 시절도 불행하게 보내는 게 정상일까? 행복하게 보내는 게 정상일까? 나는 불행하게 보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오래도록 상담을 해보니 19걸로 유년 시절이 불행했던 사람은 중년과 노년을 불행하게 보내고 있었다. 저는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른을 바라보는 어르신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상담실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싹 했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했죠. 집이 아주 절간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을까요? 어릴 때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폭군이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면 닥치는 대로 부수고 엄마를 패고 우리를 팼죠. 아버지의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부터 곡소리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죠. 구로 자라면서 저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졌어요.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는 마음의 병이 생겼죠. 회사를 나온 것도 정말 웃기는 게요. 드르륵 드르륵 문소리가 많이 나는 작은 회사라 견딜 수가 없어서였지요. 어린 시절 이후 큰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증상이 6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에게 내가 권한 방법은 방 하나를 음악실로 만드는 것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 고가의 스피커와 음향기기를 사서 음악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음악을 듣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음악, 사람 소리가 나지 않는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소리에 대한 예민함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상담을 마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가 다시 상담실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상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사드리러 왔다며 꽃다발을 건네셨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해졌어요. 소리에 별로 놀라지 않게 되었죠. 그때 선생님이 음악실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신 덕분입니다. 2년 전 날카롭던 얼굴은 어느새 편안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그가 나간 후 한참 생각에 잠겼다. 상담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 모순된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은 변한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사람의 변화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과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변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목숨을 걸고 오래도록 함께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수백 번 말도 안 되는 내 말에 끄덕이며 다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서서히 변화한다. 다음으로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더 나은 시선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더 깊은 안목으로 겪은 상처를 풀어내는 스스로를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상담실을 상담실이라 생각하지 않고 인격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한다. 나를 더 낮게, 더 깊이 바라보는 인격을 가지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스르르 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사람은 변한다. 그에게 좋은 방법은 나쁜 소리를 없애려 애쓰는 대신 좋은 소리로 대체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니 평생 마음을 힘들게 했던 소리에 대한 공포가 기쁨으로 변한 것이다. 상담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환자는 의사의 인격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상담자의 인격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치유 정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상담자는 쉴 자유도 공부를 멈출 자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깨달은 깊이만큼 내담자를 깨닫게 할 수 있고 내가 도달한 인격만큼 내담자에게 감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 꼭 상담자를 남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나의 유년 시절이 불행했다고 해서 중년도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굶주린 범이 먹이를 찾듯 전쟁 나간 아들을 어머니가 기다리듯이 불행을 벗어나 행복해질 방법을 찾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상담자가 된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도 자신만큼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관심과 지치지 않는 헌신은 내가 나를 구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와 형제에게 잘하는 것만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던 대기업 임원이 상담을 했다. 상담을 통해 그는 스스로에게는 10,000원짜리 하나 쓰기도 달달 떨면서 부모와 형제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선물과 용돈을 드리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책임을 떼어놨던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이 실은 자신이 만든 마음의 덫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음에 드는 좋은 운동화를 산 것이다. 운동화에 어울리는 좋은 옷도 샀다. 태어나 처음으로 돈 쓰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후 취미활동과 외식과 여행을 하며 자신을 위한 돈을 쓰기 시작했다. 점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불행한 유년 시절이 불행한 중년 시절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내가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하게 그때 아로새겨진 불행만 반복하며 사는 것이 불행한 중년 시절을 살게 한다.
깊이 되돌아보는 성찰과 더 나은 선택으로 불행한 어제를 행복한 오늘로 바꿀 수 있다. 불행이 불행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불행을 바라보는 나의 습관이 불행을 가져온다. 중년의 행복은 내가 하는 선택이 결과일 뿐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51대 49. 별 차이 없어요. 몇 달간 유명한 선생님에게 명리학을 배웠다. 상담하면서 명리학을 배워 접목하면 나만의 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얄팍한 생각에 시간을 냈다. 결과는 참패였다. 한자로 가득한 내용을 복습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 결국 배우기를 포기했다. 운명이 잊힌 명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분명히 깨달은 삶의 이치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첫 번째는 별 차이가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택하나 저것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택하거나 짬뽕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처럼 심각하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님 짬뽕을 먹을까를 고민한다. 뭘 먹어도 비슷하고 선택한 후에는 만족감 못지않게 아쉬움이 남는다. 삶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망설이듯 선택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다 보니 선택할 때 고민하고 망설인다. 결혼할까 말까, 공부를 계속할까 그만둘까.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배우자의 선택, 진로의 선택처럼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민한다. 그런데 명리학 선생님은 무엇을 선택해도 비율로 말하면 6대 4, 심하게 말하면 51대 49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은 혼자 살았어도 못 살았을 거다. 진학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취직해서 일을 했어도 잘했을 거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는 산사에 5년간 살면서 스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 스님이 되었어도 자식을 낳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가 아닌 둘을 낳았어도 내 삶과 희노애락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 이치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는 큰 나침반이 되었다. 무엇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졌다. 배우 짐 캐리의 아버지는 회계사였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은 배우였는데 부모와 주위 어른들의 반대에 회계사가 됐다. 그러나 대공황에 닥쳐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시리에 찬 날들을 보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짐 캐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면 싫은 걸 하다가 실패하는 건 비참하다는 사실이었다. 실패해도 좋은 걸 하다가 실패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그는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했던 배우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배우가 된 짐 캐리는 다른 걸 선택했어도 그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뛰어난 성과를 올렸을 것이다.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이루는 성취 정도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명리학 선생님에게 배운 다른 하나의 이치는 사주와 팔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람에게 사주는 타고난 운명이라 바꿀 수 없다. 이에 비해 팔자는 팔자를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운명이다.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사주가 아니라 팔자다. 사주가 좋은 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사주다. 사주가 나쁜 사람은 자전거 사주다.
그런데 아무리 벤츠라도 벌목을 하기 위해 산에 임시로 냉길 임도를 만나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사주는 좋은데 팔자가 영 시원찮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팔자를 잘 고치는 사람은 자전거 사주여도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가는 팔자가 되어 시원하게 달린다. 이때 팔자는 마음가짐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어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팔자가 펴진다. 운명의 같은 길을 내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득만 취하려는 나쁜 마음을 내면 산속에 임도를 내는 것과 같다. 좋기만 한 자기 사주를 깎아먹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좋은 마음을 내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다. 나쁜 자기 사주도 최대치가 되도록 살려준다. 명리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이치를 합하면 뭘 택해도 별 차이가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선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좋고 악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이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쓰고 있다. 선택할 때는 가볍게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진다. 나의 선택으로 나도 웃고 남도 웃는가? 아니면 나는 웃지만 남은 우는가를 생각한다. 나도 웃고 남도 웃는 선택이라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미련 없이 선택한다. 그리고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다른 걸 선택해도 별 죄가 없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선택은 내 삶에서 나만의 길을 만든다. 틀린 길은 없다. 서로 다른 개성의 길이 있을 뿐이다. 결혼식을 할 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때 하는 말이 딱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처음 입는 예복인데이다. 생각해보면 결혼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일은 처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택이 항상 문제가 된다. 가볍게 선택하면 좋겠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면 된다. 깃털처럼 가볍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바위처럼 무겁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또한 내 선택에 달려 있다. 결혼식장은 가지 못해도 장례식장은 꼭 가는 이유. 승진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귀한 사람이야? 나. 그런 너를 누가 낳아주셨어? 엄마. 그런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 아들 생일이면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한 후 엄마를 낳아주신 외할머니와 아빠를 낳아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자고 했다. 먼저 외할머니가 사는 제주도를 향해 절을 공손하게 올리고 전화를 드린다. 할머니,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 제 생일이 됐어요. 아빠 엄마인 대구 할머니께도 절하고 전화로 고맙다고 한 후에 아들은 자리에 앉은 엄마 아빠를 향해 뒤뚱거리며 절을 한다. 엄마 아빠, 나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에게 말한다. 그래 승준아, 너도 세상에 온 거 축하해. 그 후 케이크를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이를 꼭 안아준다. 서너 살에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아들 생일 풍경이다. 나는 우리가 살면서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일이다. 생일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을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10달 동안 추우나 더우나 무거운 몸으로 힘들어한 엄마에게 감사해야 하는 날이다. 또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나는 결혼식은 애도해야 하는 의식이고 장례식은 축하해야 할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3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해보니 결혼은 이혼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영국 속담이 슬프지만 전국을 찌른 명언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들 인생의 봄날은 끝났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주어 어쩔 줄 모르는 너희 얼굴 사이로 팔짱 낀 사이로 북풍 한 살처럼 밀려들 것이다. 나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신부 입장, 신랑 입장을 하던 두 사람이 별 수 없이 다른 사람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실감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 나만은 이란 교만이 벗겨지고 나 역시라는 겸손히 자리 잡는 첫 관문이 결혼이다. 그래서 나는 좀채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 마음속 깊이 축하하는 마음보다 슬픈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시름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장례식장에는 빠짐없이 간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축하의 마음을 전하러 간다. 애도해야 하는 순간은 죽음이 아니라 탄생하는 순간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할 것이니 애도해야 하고 고생을 마치고 피안의 세상으로 떠나니 축하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주교가 국교인 필리핀에서는 누가 죽으면 일주일간 마을에서 축하하는 잔치가 벌이고 죽은 조상들이 땅으로 온다는 위령성어린 11월이면 나라 전체가 축제마당이 된다고 한다. 이 역시 죽음을 슬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나라로 가는 축복이라 보는 시각이 현실에 반영된 것이다. 몇 달 전 동생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지방 장례식장으로 내려갔다. 고인에게 2번 절을 드리다가 하마터면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영정사진 옆에 작은 사진 10여 장이 액자에 들어있었는데 손은 모두 V자 표시를 하거나 활짝 웃는 장난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장례식장에 갔지만 이런 액자를 세워둔 장례식장은 처음이었다. 상주들은 웃으며 나를 향해 웃으셔도 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절을 마치고 동생 내외가 액자를 담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빠는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 죽고 장례식장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았으니까 갈 때도 웃으면서 보내다오. 가서도 나는 웃을 거다. 평소 장난꾸러기처럼 즐겁게 살던 남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았던 아내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 들어가셨을 때 생전에 찍었던 사진 가운데 가장 밝은 사진 10장을 고르고 이를 남편 영정사진 옆에 두었다. 영정사진도 환히 웃는 모습이었다. 나는 동생 내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이 존경스러워졌다. 나는 동생과 우리의 장례식장도 웃음이 묻어나는 장례식장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자고 약속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장례식장에는 텔레비전 화면에 우리가 살아온 환한 모습을 5분에서 1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조문객들이 웃으며 보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한 생의 삶으로 남은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동영상에 담자고 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나라로 떠난 동생 장인의 활짝 웃는 모습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따스했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는 좋지 않다. 왜요? 좋은 학교에는 좋은 학생이 다닐 거 아니냐. 그럼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으로 나누어질 거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다. 그럼 무슨 학교가 좋습니까? 편한 학교가 좋지. 남은 생 동안 학교 하나를 만들고 싶어 며칠을 고민하다 좋은 학교란 근사한 이름을 떠올렸다. 스승께 자랑하고 싶어 말씀드렸더니 좋은 학교 말고 편한 학교를 권유했다. 좋고 나쁘고의 분별이 필요 없는 편한 학교라니 듣기만 해도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졌다. 편한 학교는 선생님과 몇 해 전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첫 단추를 채웠다. 구독자도 좋아요 숫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한 학교를 유튜브로 만드니 시작부터 지금까지 편안하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묵묵히 살면서 알아야 할 삶의 이치를 격주마다 대담으로 풀어낸다. 나도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묻고 대답한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자막도 넣지 않고 특수효과도 넣지 않고 날 것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더니 1000명에 다다른다. 10명이나 100명이나 선생님과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필요한 사람이 편하게 보고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다. 예순이 가까워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은 훌륭하게 살기 위해 힘을 주며 꾸역꾸역 살아온 세월이다. 중국에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교사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대상이 한국 엄마들이라고 했다. 학교의 아이 성적과 관련해 면담을 할 때 한국 엄마들은 다른 나라 엄마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이 수학 성적이 지난달에 70점이었는데 80점으로 올랐다며 칭찬을 해주라고 교사가 말하면 다른 나라 엄마들은 기쁜 얼굴로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데 한국 엄마들은 기뻐하지 않으며 꼭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 그럼 우리 아이가 반에서 몇 등인가요? 교사들은 엄마의 이 질문이 몹시 낯설고 이상해서 순위는 따로 매기지 않아요. 아이 수학 실력이 향상되었다니까요. 라고 말한단다. 여기서 한국 엄마들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질문한다. 등수를 알려주기 어려우시다면 반평균이 몇 점인가요? 한국 엄마들이 궁금한 것은 아이의 실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몇 등이냐는 거다. 늘 남과 비교하며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는 것이 몸에 밴 엄마들은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디서든 자녀가 남보다 얼마나 뛰어난지가 궁금할 뿐이다. 나도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비교하는 습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가 닳게 들었다.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남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거기에 비해 나는 얼마나 더 나은가였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다짐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집 철수도 건넌 마을 영희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길을 쓰며 산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게 나만의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조차 이름으로 좋은 학교를 떠올린 것이다. 몇 년 전 초등학교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하러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의 폐해를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었다. 전교 회장을 하는 아이의 성적도 최상위권이었다. 앞으로 장래희망을 그리는 시간에 삼성전자 로고를 그리고는 영정사진을 그렸다. 엄마가 서울대학교와 삼성전자만 이야기를 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롭지만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며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바로 자살을 하겠다고 했다.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아이의 섬뜩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의 소원이
남들 모두 부러워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란듯이 죽어버리는 것이란 말이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충격을 받은 나는 한동안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내 눈빛이었다. 어쨌든 내 분야의 1등이 되겠다며 잠을 줄이고 좋아하는 일을 뒤로하고 아등바등하던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기운이 그 아이의 기운이었다. 그 아이의 눈빛과 이근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편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인생은 묘하다. 편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니 재미가 찾아왔다. 재미는 긴장하는 동네는 얼씬도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동네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온다. 재미는 편한 마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마음에는 가지 않는다. 남과 비교를 포기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자 나에게 충실한 삶이라는 새 동네의 입주민이 되었다. 새 동네로 이사하자 이미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입주민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만났다. 자기만의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기만의 음으로 노래하는 음악가, 자기만의 끼로 공연하는 연극 배우를 만났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동네에 이사와 편안하게 일상을 만끽하며 살고 있었다.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만의 색과 음과 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나만의 색과 음과 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6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렇다고 내가 있으며 산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삶이 있었기에 새로운 이 삶이 재미있다. 이제는 훌륭한 어른을 벗어나 편안한 아이로 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헤헤 웃으며 아이들과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른 어린이. 그게 지금 남은 삶, 나의 희망상이다. 50대를 살아보니 재밌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재밌게 사는 게 아니었다. 재미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 재미있고 하다 보니 행복한 것이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힘을 주면 재미없는 삶이 된다. 오늘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삶. 물질적인 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데 걸림이 없을 정도로 고마워하는 삶은 잘 죽기 위한 1등 상품이다. 꼭 상담자를 남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나의 유년 시절이 불행했다고 해서 중년도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굶주린 범이 먹이를 찾듯 전쟁 나간 아들을 어머니가 기다리듯이 불행을 벗어나 행복해질 방법을 찾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상담자가 된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도 자신만큼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관심과 지치지 않는 헌신은 내가 나를 구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내가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하게 그때 아로새겨진 불행만 반복하며 사는 것이 불행한 중년 시절을 살게 한다. 깊이 되돌아보는 성찰과 더 나은 선택으로 불행한 어제를 행복한 오늘로 바꿀 수 있다. 불행이 불행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불행을 바라보는 나의 습관이 불행을 가져온다. 중년의 행복은 내가 하는 선택이 결과일 뿐이다. 운명의 같은 길을 내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득만 취하려는 나쁜 마음을 내면 산속에 임도를 내는 것과 같다 좋기만 한 자기 사주를 깎아먹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좋은 마음을 내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다 나쁜 자기 사주도 최대치가 되도록 살려준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선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좋고 악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이치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시름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장례식장에는 빠짐없이 간다. 애도해야 하는 순간은 죽음이 아니라 탄생하는 순간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할 것이니 애도해야 하고 고생을 마치고 피안의 세상으로 떠나니 축하해야 한다는 뜻이다. 죽음을 슬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나라로 가는 축복이라 보는 시각이 현실에 반영된 것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편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인생은 묘하다. 편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니 재미가 찾아왔다. 재미는 긴장하는 동네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동네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온다. 재미는 편한 마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마음에는 가지 않는다. 자기만의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기만의 음으로 노래하는 음악가, 자기만의 끼로 공연하는 연극 배우를 만났다.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만의 색과 음과 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나만의 색과 음과 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6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이제는 훌륭한 어른을 벗어나 편안한 아이로 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